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오버나이트 자택 대피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비필수적인 업무나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1일 확진자가 5천 명을 돌파하면서 빠르면 일요일쯤에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LA 카운티 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영업을 금지하고 주민 모임 수를 제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확진자의 증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자택 대피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생필품 사재기가 또다시 시작되는 조짐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하루 17만 명을 넘기고 1,800명 이상이 숨지는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한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연방의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35대 LA 한인회장에 단독 출마한 제임스 한 전 LA 한인회 이사가 오늘 한인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후보 3명이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를 수 없는 상황을 불출마의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의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정치권은 물론 재계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권 이양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재무부가 북한이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악화에도 신규 부양책 협상 기대가 부상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구름 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3도로 기상청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오는 토요일부터 통행 금지령을 발동합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하면서 이르면 일요일경에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9일 통행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오버나잇 자택 대피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번 통행금지령은 가장 규제가 심한 퍼플 티어에 속한 카운티 안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비필수적인 업무나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늦은 시각에 불필요한 모임을 막자는 취지로 일반 통행금지보다는 강도가 덜한 개념입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이 퍼플 티어에 속해 있어 통행금지령에 해당됩니다. 통행금지령은 오는 토요일 밤부터 12월 21일까지 시행됩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19일 5천 명을 돌파하면서 빠르면 일요일경에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는 19일 1일 확진자 수 5,031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계속 넘길 경우 빠르면 오는 일요일에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앞서 닷새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500명이 넘으면 자택 대피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의 평균이 4,500명을 넘은 상황에서 20일과 21일, 22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이 4,500명을 넘기게 되면 닷새 평균치를 채우게 돼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필수 직종 종사자들이나 그로서리나 의료 서비스 등 필수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통행금지가 발령됩니다. 자택 대피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생필품 사재기가 또다시 시작되는 조짐입니다. 이번 주 들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스코와 월마트, 샘스클럽 등에서는 또다시 휴지와 페이퍼 타월, 손 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스 등에서도 휴지와 페이퍼 타월 등이 이번 주 들어 동나면서 일부 품목에 한해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매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최근 LA 카운티 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비즈니스의 영업을 금지하고 주민 모임 수를 제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국은 확진자의 증가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경제 활동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10월에만 해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낮췄는데 한 달 후인 지금 확진자가 폭증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보건당국 측은 역시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아 이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서 코로나19 전파 경로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주민들이 실내에 모여있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카운티 보건국 측은 추론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이 하루 17만 명을 넘기고 1,800명 이상이 이 질환으로 숨지는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은 잇따라 경제 재개 계획을 되돌리며 강도 높은 확산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어제 17만 161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에 17만 7,224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16만 1,165명으로 올라가며 또 새 기록을 썼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27%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848명으로 집계되면서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로는 1,925명이 숨진 5월 7일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에서 4월에서 5월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정점에 달하던 시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사망자 확대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입원 환자 수도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는 어제 입원 환자를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인 7만 9,41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가을철 재확산의 특징은 봄철이나 여름철 때와 달리 도드라진 집중 발병 지역 없이 확산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44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10% 이상 늘었고 감소한 곳은 하와이주 한 곳뿐이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사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지사들과 긴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미국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하루 사망자도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 1차 대확산 국면 당시 서부 시애틀과 동부 뉴욕, 남부 플로리다 등으로 시차를 두고 진원지가 이동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미국 전역이 대확산의 진원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50개 주 전체에서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진원지에 대한 집중 방역이 어려워져 응급 대응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백신이 보급되기도 전에 더 심각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It is skyrocketing with no real end in sight now in 44 states. So this isn't something that i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m going to be doing, matter of fact, I'm not even going to wait till we're sworn in. 초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And there's enough Republican and Democratic governors who have now come around, and it's not a political statement.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이양 작업은 물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보건당국의 공식 브리핑도 꺼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현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오늘 식품의약국에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이 백신의 보관, 운송을 위한 드라이아이스와 초저온 냉동시설 등 각종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오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의료계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Die Impfstoffe, wenn die wirklich einen so hohen Wirkungsgrad haben von über 90%, dann sind das natürlich ganz hervorragende Waffen gegen diese Pandemie. Das ist großartig, ja.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경우 즉각 유통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전 세계로 수송을 해야 하는 항공업계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문제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송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하 70에서 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 운송돼야 하는 이 백신의 특성상 드라이아이스의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항공사는 이를 두고 특별한 도전이라며 초저온 냉동시설을 급하게 점검하는 등 운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In solchen Containern transportiert wird. Für minus 70 Grad ist aber auch eine Lösung, auf die wir uns durchaus einstellen. 이와 관련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최대 4,875회 분량의 백신을 하나의 특수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주 정부는 물론 병원, 약국 체인에서도 드라이 아이스의 생산 용량을 확인하고 냉동시설 수주 잔량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백신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이자 백신의 초저온 유통 문제가 각국 보건당국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인 국가 봉쇄나 학교 문을 닫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펜스 부통령이 브리핑을 열어 행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태스크포스와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국가적인 봉쇄를 지지하지 않으며 학교 폐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은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목할 점은 이 브리핑이 지난 7월 8일 이후에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가 개최한 첫 공개 브리핑이라는 점입니다. 브리핑룸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행사에서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문가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세웠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비롯해서 데비 벅스 태스크포스 조정관,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 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한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연방의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백악관에서 감염자가 잇따라 나온 데 이어 의회마저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포감이 확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지금까지 25명 이상의 의원과 최소 150명의 의회 직원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양성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7명의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와 별개로 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87세로 최연장자인 척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 의원과 단영 공화당 하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진자 3명은 이번 주 본회의 투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레슬리 의원과 접촉한 상원 의원 중 누구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예정한 추수감사절 휴회 시작일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확진자 속출은 워싱턴 DC의 새로운 여행 규정에 따라 하원이 코로나19 검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도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원은 일주일에 2,000명을 검사할 계획이지만 535명의 상하원 의원과 2만 명이 넘는 의회 근무자를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헨리 워크 국장은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 때문에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고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에 오로지 가정에서 함께 사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고 지침에서의 가정의 개념은 추수감사절 이전 최소 14일 동안 같은 집에서 함께 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침은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이동에 따른 전염의 위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여행 자제 권고를 무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CDC는 마스크 착용과 집 밖의 사람들과의 6피트 거리두기, 야외 소규모 모임 등 몇 가지 예방 조치를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의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의 재검표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수작업을 통해 약 500만 표를 모두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2,275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번 대선의 치열한 경합주 중 한 곳이었던 조지아주 대선 투표의 개표 당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4,007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재검표 결과 두 후보의 표차가 애초보다 1,700여 표 줄어들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은 셈입니다. 조지아주는 주 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전방위 대선 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고소 내용을 취하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 개표와 관련한 소송에서 우편 투표 처리 과정에서 참관인 접근 불충분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을 다시 삽입했습니다. 트럼프 측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표가 조작돼 트럼프 대통령이 패했다는 논리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막판 우편 투표와 대도시 개표 등에 힘입어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15일 두 번째 소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캠프 변호인단을 이끄는 루디 줄리아니는 당시에 취하는 캠프 변호사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에서 촉발된 의사소통의 오류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캠프는 이런 내용을 다시 포함한 소장에서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로 명명되거나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의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의 초청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의회에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챗필드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초청 대상자를 확대했냐면서 이 얼마나 많은 의원이 백악관에 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 회동과 관련해 의원들에 대한 트럼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득표율 47.8%를 기록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2.8%포인트 뒤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AP는 격전지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대한 투표 결과 인증을 뒤집는 것을 공화당이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주의회 지도부를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가 바이든의 득표를 승인하지 않도록 주선거관리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간접 투표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는 11월에 주 대표 격인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12월에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셔키 원내대표와 챗필드 하원 의장 모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셔키 대표의 대변인은 지난주 주법에는 입법부가 직접 선거인단을 선정하거나 최다 득표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인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의 얼굴 역할을 하는 대변인에 처음으로 흑인을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백악관 대변인 물망에 오른 2-3명의 유력 후보군을 보도했습니다. 이 중 바이든 캠프 선임 고문 역할을 해온 카린 장피에르와 시몬 샌더스는 흑인 여성입니다. 대변인에 기용되게 되면 첫 흑인 대변인이 되게 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낸 장피에르는 버락 오바마 캠프에서도 일한 적이 있으며 NBC 방송과 MSNBC 방송의 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샌더스는 2016년 대선 당시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캠프에 있다가 올해 바이든 캠프로 옮겼습니다. 저서에 백악관 대변인이 꿈이라고 쓰기도 한 인물입니다. 아직 누가 대변인이 될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언제 발표될지도 미정이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대변인은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10명의 백악관 참모진을 인선했는데요. 이 중에 5명이 여성, 4명이 유색인종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인 남성 일색이었던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서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행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정치권은 물론 재계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권 이양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탐 더너유 상공회의소 소장은 악시오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미국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정권 이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너유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인수위는 풍부한 행정부 경험이 있어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대대로 공화당 대통령을 후원해온 거대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도너유 회장이 발언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추적 사이트 오픈시크릿닷컴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올해 미국 단체 중 가장 많은 5,93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뿌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기부가 예년보다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기부가 3배 더 많은 것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이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대선 이후 정권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BS의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된 곳은 북한의 철산 무역과 러시아 건설 회사인 몽란 LLC입니다. 두 회사 모두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두 기업과 거래에 관여한 이들은 앞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 금융기관 역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은 지난해 12월 22일이지만 일부 국가가 송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사용하는 이들 나라는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월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평양 소재 고려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정권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겨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게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초당적으로 채택하면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여당의 한반도 태스크포스 의원단은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공평한 파트너로 대하고 한반도 문제가 외교 정책의 핵심이 되도록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2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통과를 기념해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이곳 시각으로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평가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의 톰 수오지 의원이 제출했는데요.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인데요. 외교의 아태의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한 것입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두 나라 관계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통해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했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방미단은 단장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과 김한정, 윤건영 의원 3명인데요. 의원들은 지난 15일 이곳에 도착해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과 전직 주한 미국 대사,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의 대북 특별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면담했습니다. 주로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는 물론 외교정책 핵심 사안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전달했는데요. 접촉한 인사들 대부분 같은 인식을 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한반도 현안에 관심을 갖도록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하원의 루벤 갈레고 의원과 카이 케헬레 의원 당선인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핵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 현안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슬린 스티븐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들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 동맹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UC 얼바인의 한인 동문 부부가 기금을 쾌척해 한국학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UC 얼바인은 이 대학 출신 캐롤 최 씨와 유진 최 씨 부부가 교내 한국학 장학금 신설에 써달라며 10만 달러의 기부를 약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C 얼바인에 따르면 최 씨 부부가 UC 얼바인 한국학센터 측에 10만 달러를 기부하고 학교 측에서 10만 달러의 매칭 펀드를 합쳐 총 20만 달러의 장학기금이 조성돼 앞으로 이 대학에서 한국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공부를 하는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씨 부부는 모교 사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인 인사입니다. UC 얼바인에서 한인 최초로 UC 얼바인 파운데이션 이사로 선임됐으며 올해 6월에는 UC 얼바인 법대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캐롤 최 씨는 1985년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남편 유진 최 씨는 1986년 전기공학 학사 학위에 이어서 2001년 MB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UC 얼바인 학부생 시절에 만나 이후에 결혼했으며 월그린, 타겟, 월마트 등의 건강, 미용, 애완동물 제품을 유통하는 UWC사를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UC 얼바인 한국학센터는 지난 2016년 처음 설립돼 한국의 팝컬처, 사회, 문화 부문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5대 LA 한인회장에 단독 출마한 제임스 안 전 LA 한인회 이사가 오늘 한인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후보들이 LA 한인회장 선거가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을 불출마의 배경으로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35대 LA 한인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줄줄이 출마를 고사하거나 후보 등록을 철회하면서 어제 단독으로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제임스 안 전 LA 한인회 이사가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LA 한인회 선관위는 19일 제임스 안 후보의 등록 서류 검토를 완료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독 출마한 제임스 안 전 이사의 무투표 당선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후보 3명이 모두 LA 한인회 선거가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을 불출마의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출마설이 유력했던 조갑재 전 LA 축제재단 회장이 출마를 고사한 데다 데이빗 최 전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어제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지만 마감 직전 후보 등록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데이빗 최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과 조갑재 전 축제재단 회장 그리고 정찬영 변호사 3명은
오늘 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수석 부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제임스 한 후보가 한인회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찬영 변호사는 이번 LA 한인회장 선거 결과에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며 다시 선관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믹청 선관위원장과 제임스 한 이사장의 선관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까지 한인회가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 비즈니스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관련 사기 단속이 강화되어 온 가운데 무려 35건 이상의 허위 PPP를 신청해 $500만 이상을 불법으로 착복한 혐의로 남가주 지역 가족 사기단 4명이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 LA지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허위 서류 등을 만들어서 35여 건의 PPP 대출 및 EIDL을 불법으로 신청하고 이를 통해 지급된 $560만 착복한 일당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용의자들은 엔시노 지역에 거주하는 리차드 아이베지안과 그의 아내 마리에타 텔라베리안, 리차드의 형제인 아투르 아이베지안과 그의 아내 타마라 데디안으로 이들은 금융 및 송금 사기 범죄, 신분 도용 등 총 12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APEC과 G20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무대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주요 20개국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가 사흘 동안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 백신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알리고 세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주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부터 강조해온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의 왕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지막 충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좀처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이 지난 15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결정에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 역시 미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서 미중 신경전 속에 정상 성명 등이 순조롭게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진행하려다 결국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비협조로 조사가 무산됐다고 비판했고,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 조사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추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서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앞이 취재진으로 가득합니다. 오후 2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시도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총장실 주변에는 직원들이 배치되는 등 온종일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조사 예정 시각을 넘겨서도 법무부 검사들은 오지 않았고 20분이 지난 뒤 법무부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사흘에 걸친 일정 조율과 통보가 모두 무산됐고 조사 예정일 오전까지도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검이 사실상 불응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비위 감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상황이 바뀐 건 없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감찰하려는 건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법무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검 내부에선 법무부가 감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통상적인 자료 요구나 서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불발되면서 우려했던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된 뒤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며 법 개정 강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빈손으로 끝난 뒤 남은 건 여야의 남탓 공방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위원회 거부권 악용 때문이라며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한 사람을 추천해놓고 고르라는 강요라며 민주당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지명하려는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참 후한무치합니다.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은 결국 공수처법 개정을 꺼내들었습니다. 25일 법안 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하여 합리적 안을 도출하고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현재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거나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면 3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건 정권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라는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입니다.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헐뜯은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 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는 만큼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네, 헬스 에브리데이 오늘은 수족냉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평소에 손발이 찬 수족냉증 환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성인 2명 중에 1명꼴로 겨울에 냉증을 느끼고 이런 증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다고 하는데요. 냉증은 혈액순환 문제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손발이 차갑고 시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냉증 환자 10명 중에 4명은 어지럼증이나 빈혈을 함께 갖고 있고 심하면 위장장애, 정신, 신경 증상, 관절 질환, 산후풍 등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여성 환자는 생리불순, 생리통, 갱년기 장애, 불임, 성기능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먼저 균형 잡힌 식사, 생활 리듬 유지, 조깅, 수영, 에어로빅 등의 운동, 스트레스 해소, 따뜻한 옷차림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몸을 데워주는 한방차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족냉증 완화에 좋은 한방차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생강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삼에다 대추를 넣어서 차로 끓여 마시는 인삼대추차, 장복하면 수족냉증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당귀차도 있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강장 효과가 뛰어난 구기자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쑥 조청차 등의 한방차로 다가오는 추위에 몸을 따뜻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헬스 에브리데이 건강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악화에도 신규 부양책 협상 기대가 부상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4.81포인트 상승한 29,483.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08포인트 오른 3,581.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3.11포인트 상승한 11,904.7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 관련 소식, 미국의 부양책 협상 및 실업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실업지표 부진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미국 각지에서 봉쇄 조치가 강화된 여파로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가 오늘부터 공립학교의 등교를 중단하면서 불안감에 불을 지폈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 미 정치권이 부양책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되살리면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급증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 내린 41.7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1% 떨어진 44.2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유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5만 명을 돌파했고 미국과 서유럽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급격한 감염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와 강세 속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수당 0.7% 떨어진 1,861.5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새 실직자 수가 한 달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동부는 11월 8일에서 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1,000건 늘어난 74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증가 소식에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급증과 일부 영업 제한 조치 속에서 노동시장 회복이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바이러스 급증이 미 경제 회복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의 선두그룹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가 다음 달 백신의 유통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자구어 자힌 오 바이오테크 CEO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화이자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안으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오늘 밤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맑은 하늘 이어지다가 새벽 1시를 전후로 짙은 안개와 함께 하늘 흐려집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LA 54도, 밸리와 인랜드는 어제에 비해서 기온이 조금 많이 내려갑니다. 밤 최저 46도, 해안가는 53도, 산간 지역은 27도로 영하권으로 기온 내려가며 춥겠습니다. 내일 역시 해양성 기후 영향받으면서 구름 많은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소폭 오릅니다. LA로는 73도, 밸리와 인랜드 74도, 해안가 64도, 산간 지역 58도의 낮 최고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58도, 벌뱅크 65도, 놀스리치 63도, 토렌스 55도, 플러튼 67도, 얼바인 63도, 리버사이드 6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현지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